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히로시마 G7 정상회의가 폐막했고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됐고 또 핵심 키워드도 있겠죠.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보도도 많이 됐지만 좀 키워드를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이 하나의 키워드고 두 번째가 젤렌스키가 또 핵심 키워드 같습니다. 그리고 쿼드 이것도 좀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는데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의를 하는 것이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잘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공동 성명의 관심과 내용도 상당 부분 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느냐로 집중됐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역대 가장 강한 표현으로 성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과연 성명서에 어느 정도 수위 정도로 얘기를 할까 그렇죠.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동중국해하고 남중국해의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이 표현은 좀 약간 완화시키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력과 강압으로 현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G7은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런 내용도 넣고 대만 해협을 직접 언급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대해서는 중국이 러시아를 좀 압박을 해야 종결이 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었고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의 비시장 정책 관행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를 왜곡시킨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적으로 주변 국가를 강압하면은 그는 글로벌 세계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G7 국가는 거기에 반대해서 경제 안보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 이런 내용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중국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중국의 반응도 이번 G7 가장 강력한 공동 성명처럼 중국의 반응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G7은 중국 의제를 멋대로 다루고 먹칠하고 공격했다. 내정에 간섭했다. 홍콩 문제, 신장 문제, 티베트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미국이 진정한 협박자이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젤렌스키 깜짝 방문했습니다. 군복 입고 막 종횡무지 다니더라고요. 사실 화상회의 하는 줄 알았는데 일본을 갔어요. 직접 갔어요. 그래서 전시 지도자가 G7 즉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물론 뭐 화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다른 그 의제나 이런 걸 다 덮어버릴 정도로 젤렌스키가 직접 프랑스 대통령이 제공한 에어버스 특별기를 타고 히로시마를 직접 방문한 것이 일본에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에어버스 타고 사우디에서 아랍 연맹 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히로시마로 건너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히로시마 오는 그 과정을 일본 비행기가 일본 TV가 생중계로 다 중계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관심을 얻어서 히로시마의 주인공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G7 폐막 때 공동 성명이 그 예상보다 하루 일찍 나왔거든요. 마지막 날 나오는데 마지막 날보다 하루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만 젤렌스키가 모든 이슈를 다 화제를 삼키니까 젤렌스키보다도 하루 더 일찍 발표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대면 참석한 것 플러스 무기 지원, 경제 지원을 호소했는데 그리고 젤렌스키가 하나 더 얻어간 것이 이번에 와서 그 G7 서방 국가들만 만나고 간 것이 아니라 비교적 좀 러시아에 우호적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던 국가들 인도나 브라질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했으니까 특히 모디 총리하고는 대화를 해서 모디 총리가 이런 성명까지 발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경제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전 인류 문제로 생각한다. 그래서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인도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발표까지 한 것은 이번 히로시마 방문에 젤렌스키가 얻은 큰 성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인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원래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주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바꿔가지고 히로시마에서 공동으로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성명도 좀 볼 필요가 있는. 이건 안보협의체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열린 지역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해저 케이블들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해저 케이블을 중국 업체에 의존해서 중국 장비로 해저 케이블을 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밀 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4개국 협의체에서 이런 해저 케이블 관련한 공사 지원 같은 것도 하겠다. 그리고 네네.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왜 관심을 가져야 했냐면은 북한 핵무기를 언급했거든요. 코드에서 중대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유엔 결의를 이행하라라는 성명을 코드에서 발표를 하였으니 네네. 우리한테는 관심이 가고 미얀마도 언급을 했고 인권 탄압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중국의 그 반응을 말씀드렸고 러시아의 반응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네네.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G7은 도대체 러시아와 중국을 이중 봉쇄하는 것이 목적인 회의냐?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시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고 있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갈수록 뭔가 세계 그 분위기가 정말 딱 절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요. 다시 신냉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나니까 이제 중국도 가만히 안 있었지. 중앙아시아 5개국하고 정상회담 종료해가지고 이제 G7에 맞서서 회담 성과를 띄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 시기도 참 절묘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으니까 중국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이라는 게 주로 이제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입니다. 네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메키스탄 이렇게 5개국하고 5+1 회담을 지난 주말에 했습니다. 예, 이거 첫 예. 대면 회의이고 첫 회의인데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다 직접 만나는 회의인데 원래 중앙아시아에 중국은 공을 들여왔는데 중앙아시아의 맹주는 중국이 아니고 사실 러시아이거든요. 예, 예. 네. 중앙아시아에서 그 안보라든지 에너지나 러시아를 네네네. 통해서 공급받아서 그래서 중앙아시아하고는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SCO 상하이 협력기구를 러시아하고 같이 하면서 간접적으로 많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번 미팅에는 보면은 5+1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뺀 첫 회의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중앙아시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전쟁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에너지 공급 때문에 러시아 의존이 많았는데 네.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중앙아시아 국가에 러시아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거든요. 네네. 바로 이런 걸 노려서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직접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5조 원 정도 중앙아시아에 투자해 줄게라는 어떤 그런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가 저는 사실 그 첫 회의고 이래서 5개국이나 직접 불러드리기 때문에 베이징이 될 거라고 봤거든요. 예, 예. 근데 베이징이 아니라 시안입니다. 왜 시안일까? 시안이 그러면은 이게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러시아를 빼고 중국이 이제 중앙아시아로 손잡네라고 해서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시안. 우리는 이 정치나 어떤 안보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안이라는 데 가서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고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의 러시아의 공백을 중국이 메우겠다라는 포석은 확실히 느껴지고 또 G7 정상회담에 맞서서 회담 성과를 좀 띄우는 모습들. 이탈리아가 100년 동안 그 최악의 홍수가 났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14명이 사망하고 36,000명 이재민이 발생했네요. 이탈리아가 사실 이게 남북을 긴 나라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하고가 사실 상당한 어떤 경제적이나 인프라 면이나 사회 기반 시설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예. 북부는 비교적 잘 건설돼 있고 경제적으로 발전돼 있고 남부는 조금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발전이 덜한. 그래서 남북부의 어떤 경제적 격차나 사회 기반 시설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 이런 게 맞아요. 걱정이었는데 예, 예. 지금 그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사실 북부 지역에 비교적 이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네. 북부 지역에 와서 북부 지역이 저렇게 14명이나 사망한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이재민도 36,000명이나 발생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치 내려야 될 강수량이 하루 반 36시간만 안에 다 내렸다니까 아무리 잘 발달되어 있는 북부라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G7 회의 참석하러 일본에 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조기 귀국했습니다. G7 네네. 회담을 중단하고 조기 귀국해서 피해 지역을 방문하는 모습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상반기에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그 유럽 지역을 우리 그 방송해드렸을 때 네네. 대부분 그 가뭄이었지 않습니까? 가뭄이 네네네. 엄청나요. 가뭄이 극심해서 네네. 이게 샤워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가뭄이 끝나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홍수가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는 또 이렇게 14명이 사망하는 그런 홍수가
나니까 이게 극단적인 기후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재산 피해도 수십억 유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G7 내년도 의장국이거든요. 2024년. 그래서 남부 지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요, 뭐 물론 남부 지역에서 발표했으니까 남부 지역인 한 도시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 북부 지역에서 정상회담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북부 지역이 피해가 크니까 네. 예, 그럴 수도 있다. 아유, 진짜 이 기후 위기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단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주셨는데 지금 군벌 간의 내전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아무래도 내전이 계속 되다 보니까 무정부 상태인데 지금 약탈까지 일어나고 해가지고 피난민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요? 맞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게 지금 바로 딱 한 달 전이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그 내전 수단에서 그 군부 세력 넘버 원인 장군하고 넘버 투 장군이 내전을 벌린다라고 했는데 네네. 정부군을 대표하는 부르한 장군하고 또 개인 군사 조직을 대표하는 다갈로 장군이 안에 충돌하면서 이게 딱 한 달 넘게 지금 내전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대 격전지가 당연히 수도가 되는데 네네. 수도 하르툼에서는 치안 시스템이 지금 붕괴를 해서 약탈을 하고 군인들도 약탈에 가담하고 시민들도 약탈에 가담하고 그 슈퍼마켓 같은 거 보면 슈퍼마켓이 지금 완전히 텅 비어 있고 네. 거기를 지켜야 될 군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물건을 꺼내는 그 시민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뭐 생필품을 구하러 나올 수도 없겠죠. 지금 그런 내전 상태니까. 그래서 유엔 난민기구의 발표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무정부 상태 약탈 때문에 700명이 사망을 했고 6,000명이 부상을 했고 110만 명 피난민이 발생했다. 아유, 이게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수단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되니까 네. 뭐 작지 않은 인구입니다만은 110만 명이 피난민이 발생했다면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중에 또 피난민 중에 상당수는 수단 내에 머물러 있기도 하지만 다른 지방에 25만 명 넘게 이집트 같은 해외로 또 피신했다라는 보도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도시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양측이 이번 주부터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무 피해가 극심하다. 네. 그래서 인도주의적으로 휴전하자라는 휴전 합의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데 이전에도 이런 합의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켜질지는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주말에 수단 대사님을 부산을 방문한 수단 대사를 만났는데 아미로 아가람 대사를 만났는데 그분한테 사태를 여쭤봤더니만 이분도 이번에 이거 그 시민들을 위해서 휴전을 했으니 이번 휴전은 잘 지켜지기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7일간 휴전이면 다시 또 전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죠. 일단 7일 동안 휴전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도 좀 지켜야 된다. 아 근데 진짜 정부군하고 뭐 그 밑에 2인자하고 이렇게 군사 조직 간에 무력 충돌하는데 국민들은 아웃 오브 안중이네요. 그러니까요. 안중에도 없네요. 네. 그죠? 다음 소식은 한국 ODA 마약 수사 기술도 지금 전파한다가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공무원 국가수 연수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ODA라고 하면 이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말하는 거니까요. 주로 이제 저개발 국가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시설도 지원해주고 뭐 그 교육도 해주고 뭐 하여튼 공적 원조를 해주는 사업을 말하는 건데 네. ODA 그러면 이제 가서 도로 닦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보다도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적인 어떤 그런 선진 기술들을 전파해주는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스리랑카에서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공무원 10명이 한국이 첨단 마약 분석 기술은 한국이 최고다. 네네. 그래서 한국에 좀 그런 기술을 배우러 오고 싶다. ODA도 이런 이제 첨단 수사 기술까지 이제 전파해 주는 걸로 높여지는 거죠. 네네. 오늘 그 10명 스리랑카 대표단이 입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수를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법과 관련한 어떤 그런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찰대도 방문을 할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근데 스리랑카는 이 여러 가지 가서 여러 가지 시설을 도와주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마약 수사 기술이냐면 스리랑카 인구가 한 2천만 명쯤 되거든요. 네. 그중에 55만 명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이 있습니다. 정도면 예, 그렇다면 그 스리랑카 국민들을 위해서 스리랑카 정부는 이런 마약 관련한 수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ODA 그 공적 개발 원조 그러면 이거는 지방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가 외교부 중앙 정부가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네. 최근 중앙정부가 지자체로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있고 대학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정책 같은 것도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양하는데 이 외교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중앙정부만 ODA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ODA를 해서 지방정부 외교력을 강화하라라는 그런 어떤 그런 정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ODA를 한다면은 중앙정부가 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데서 벗어나서 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만을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으로 부산의 특이한 ODA를 하면 좋을까? 그러면 영화 촬영 도시로서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전파해주는 그런 ODA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탄자니아 같은 데서 탄자니아가 그 영화 촬영을 하는 네. 글로벌 기업들이 탄자니아의 사파리 같은 것들을 촬영하러 오는데 이 영화 촬영 도시로 되려면은 어떤 노하우나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부산이 전파해 준다면은 지자체형 ODA로서 부산이 상당히 어떤 타 도시의 벤치마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노하우 전파하면서 또 우리도 또 외교적으로 필요한 거 뭐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싹 얘기도 해볼 수 있겠고. 정확하십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지방 정부로 이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만 권한을 많이 뭐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돈도 같이 줘야 되는데 늘 그게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예. 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님의 역할이 커 보입니다. 황기식 총장님. 일단 영화하고 그다음 또 뭐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다음 주에 또. 왜 다그치고 부담을 주고 그러십니까? 사무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